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터 드러크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피터 드러크라고 하면 답을 제시해 준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드러크는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는 이 피터 드러크가 한 38가지의 질문, 근데 그 질문의 궁극적인 답변은 무엇이 당신을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지상에서도 그리고 또 내생이 있다면 그 죽은 후에도 우리는 좋은 인간으로 평가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살아있으면서도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사람이 되고 죽은 후에도 많은 사람의 내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까?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테마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텔레비에서 또는 신문에서 익숙히 보는 얼굴 아니면 진행하는 사람이 박수 부탁합니다. 그러면 박수는 치고 그 다음에 꼬라봅니다. 젊어 얼마는고 뭐 그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농경시대에 살았던 그 후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농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에 새로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저놈 누구 혹시 세금 거두러 오는 놈 아이가 혹은 도망 나온 놈 아닌가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계부터 하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이 유목사회 사람들은 옮겨 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은 나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악수부터 먼저 청합니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악수 청하면요, 이 자식이 사기꾼이가 뭐 이렇게 이제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할 때도, 거래를 할 때도, 사람을 사귈 때도 꼭 그 중간에 사람을 띄우죠. 이제 그게 우리의 옛날 DNA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도 무슨 회의에 가면 앞에 옆에 사람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글로벌하게 우리가 옛날에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농경시대에 살 때는 우리끼리 열심히 해야 되지 그 잘 모르는 사람하고 그 사실 이 얘기하거나 접근할 필요가 없던 것이죠. 다른 곳에 우리보다도 더 잘 사는 곳이 있다고 하는 정보를 갖다 주는 사람, 그 사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거 우리가 잘못이었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시대가 변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하는 이 얘기는 책이 제목이 이제 무엇이 당신을 만드는가 하는 건데 나온 지 한 2주일 만에 재판을 찍었고 읽어본 사람은 안 읽어본 사람은 책 사고 안 읽어본 사람은 야, 책 잘 썼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본 사람은 정말로 어느 구절에 어느 것이 내 마음에 들더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우선 이 피터 드러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다. 그렇게 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출발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경영학 그 에세이를 읽든지 전략을 읽든지 경영학 원론을 읽든지 간에 보면 거의 그 책 한 권 읽을 때쯤 되면 피터 드러크라는 이름이 두세 번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드러크 책에서 내가 번역한 드러크 책을 인용을 했으면서 드러크라는 말을 빼고 인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거나 그건 전혀 아니고요. 나의 미션은, 이재규라는 사람의 미션은 피터 드러크의 사상을 한국에 보급하는 것이지 그 드러크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피터 드러크가 이렇게 말했다. 이재규가 번역한 어느 책에 이 피터 드러크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든 쓰여 있지 않든 드러크의 사상이 보급만 되는 것이면 저는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은 경영학 책을 읽을 때 그 흐름에서 자꾸 이렇게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무를 볼 때 가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 여러분들이 피터 드러크를 읽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그 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삐져나오는 가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질 것입니다. 피터 드러크의 생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행복하려면 물질적 수준의 소비 수준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더운 곳에서 공부한다는 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물질적 소비 수준이 낮은 동남아나 어디에 가면 뭐 사람들이 싱긋벙긋 웃고 행복해 보이더라.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적 소비 수준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 다친 곳이 있으면 빨리 성형수술 해가지고 이쁘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남이 나를 아름답다고 여겨줘야 내가 행복한 것이지, 내가 지나갈 때마다 다 이렇게 얼굴을 돌린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행복을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후에 내가 어떤 인간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내가 나쁜 놈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면 내가 살아갈 때도 나쁜 놈으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 남의 눈에 나쁜 짓을 안 하고 사는 것이죠.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물론 오늘 이 얘기는 그 두 가지뿐만 아니고 기업이라는 것을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베르툴루치 감독이 한 그 이태리 영화인데, 만주국의 뿌이 황제가 마지막으로 그 황제에서 벗어나서 공산당의 정원사가 되고 하는 그 파란만장의 역사 얘기인데, 그 마지막 황제 직전의 황제가 서태후였습니다. 서태후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건 확인할 수 없는데, 어쨌거나 그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서태후가 이제 청나라 말기에 그 왕이라는 자격에서 물러나서 하는 말이, 사람은 왕으로 만들기도 하고 평민으로 만들기도 한다. 인민은 사람을 왕으로 만들기도 하고 평민으로 만들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기도 한다. 맞는 말이죠. 바다 위에 우리가 배가 갑니다만은 그 배를 뒤집기도 하잖아요, 간혹. 그러니까 이 피터 드러크는 기업은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 있고 이 지구라는 그 생태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삼성이다, LG이다, 뭐 대우다 할 것 없이, 우림건설이다 할 것 없이 이 비즈니스가 성립이 되도록 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그 사회가 이런 기업을 뒤집어 버리기도 한다, 이 말이죠. 드러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지 않는 조직이다. 여러분들, 미국의 GM이 망했습니다. 조금 남아가지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GM이 망했다고 해가지고 미국 사람이 애석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일본에 토요타가 없어진다고 해서 울 사람이 있을까요? 토요타 아니고 닛산, 마츠다, 일본에는 그 미쓰비시 자동차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세계 인류 가는 기업이 내일 부도가 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어떨까요?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 대신에 또 많은 기업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이 사회의 하나의 기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차원을 낮춰서 얘기하면 우리 개인은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업을 한다면 기업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나는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면서부터 나중에는 아주 실무적인 답변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전이 뭐냐 하면요, 누구든지 알지만은 아무도 읽지 않은 책, 이걸 고전이라 그럽니다. 이 신라권도 고전인데 이 밀턴이 썼다고 하죠. 근데 아마 여기 신라권 읽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사기는 사놓고 읽지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산 거는 대학교 때 샀는데 아직도 책 뚜껑도 아직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밀턴은 42살 나이에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밤낮으로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시력이 가버렸는데, 나중에 눈이 멀고 나서 딸들의 도움으로 구술을 해서 신라권을 저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밀턴은 누가 당신을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밀턴은 나를 만든 것은 눈입니다 라고 했을 거라고. 자기는 눈으로 독서를 했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이 된 것이죠. 눈이 멀고 나서는 독서를 못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라권을 만든 것은 내가 눈을 다 버릴 때까지 읽었다라는 것. 눈 때문에 나는 신라권을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피터 드러커는 답을 가르쳐 준 사람으로 기억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피터 드러커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예가 GE의 잭 웰치가 원래는 그 화학 부문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GE 전체의 회장이 되고 나서 이 피터 드러커를 만나서 선생님, 제가 이거 화학부 담당으로 있을 때는 어떤 사업을 줄이고 어떤 사업을 새로 할 때 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GE 전체를 맡고 보니까 이 GE가 바늘에서부터 우주선까지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GE의 질문에 대해서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하나하나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한다고 할 때 그때도 새로 시작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안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다면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고 싶다 하는 건 하고 이런 건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버려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잭 웰치가 앞으로 우리 GE는 그 분야에서 1등, 2등 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포기한다. 그렇게 해서 3등, 4등 하는 비즈니스는 다 포기해서 1등 하는, 2등 하는 곳에 더 강력해 가지고 그 뒤에 있는 기업들과 차이를 더 내버렸죠. 자, 이런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좋아한 것이 언제였는가 하면 김나지움 시절, 이 김나지움 하는 건 이제 중고등학교 합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때 이제 종교 시간에 어떤 신부님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필리글러라는 신부님이, 내가 이제 필리글러 신부라고 여러분들 보고 이제 여러분들 15, 6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네들 말이야,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자네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봐서 15, 16살 먹은 사람은 그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얼떨떨해 있는데 껄껄 웃으면서 자네들이 이 말에 대답할 거라고 나는 생각 안 했어. 그러나 자네들이 50살이 되었을 때에도 죽은 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바라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자네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일 거야. 그래서 이 드러커가 그 말이 김나지움에 들었던 그 질문이 평생을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를 만든 질문은 신부님이 얘기한 죽은 후에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바라는가 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지금쯤 내가 죽으면 그 자리에 울어주러 오는 사람이 몇 명일까? 그 울어주러 온 사람들이 모여서 고스톱 치면서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는 생각을 해보면요, 약간은 좀 경건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내일 답변을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은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런 생각을 한번 실무적으로 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1909년 11월 19일 생이었으니까 2005년 돌아가실 때 96세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95세 때 만났는데, 선생님 요즘 뭐 하십니까? 나 요즘 말이야, 컨설팅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은 별로 하지 않고 셰익스피어를 읽고 있어. 선생님 지금 셰익스피어를 읽어서 어떡하십니까? 내가 말이야 젊을 때 셰익스피어를 많이 읽었는데 지금 다시 셰익스피어 전권을 다 읽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느냐고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 원고를 쓰면서 볼펜을 잡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야말로 글 쓰는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영어 시간에 가외를 받았는데 목사이면서 이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경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은 권수가 조금 다르죠.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전부 몇 권으로 봅니까? 신구약 합해서 67권? 66권. 예. 킹 제임스 본 성경 66권 전권을 구했는데, 영어로 구했는데, 이건 나는 죽을 때까지 다 읽고 죽을 거야. 그 사람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009년은 1909년으로 치면 피터 드러커 탄생 100주년이었는데
미국과 비엔나에서 미국에서는 돌아가신 곳이고 비엔나는 태어난 곳입니다. 양쪽에서 피터 드러크 100주년 행사를 했어요. 그날은 이제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차원에서 드러크가 돌아가셨을 때도 가봤고 100주년 행사할 때도 물론 누구의 돈을 받았거나 하는 거 없이 이것은 나의 일이다라고 해서 내 돈으로 내 시간을 내서 두 군데 다 가서 행사를 봤는데 두 군데 행사의 주제가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은 뭐냐 하면 그때 행사에서 나온 질문은 뭐냐, 만약 드러크가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영어로 What would 드러크 do? 이를테면 요즘 도요타가 문제가 일어났죠. 도요타 같은 사태에 피터 드러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얼마 전에 미국의 AIG 같은 보험회사가 회사는 파산 나면서 경영자가 엄청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피터 드러크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 그리고 요즘 외환 위기를 피터 드러크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 그래서 피터 드러크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충 할 얘기는 6가지 파트인데 시간이 되는 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피터 드러크는 먼저 나의 사는 가치는 무엇인가? 죽어서 너는 어떤 사람을 기억되기 바라느냐 하는 것은 그 가치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바란다. 그러면 은행을 하든지 증권회사를 가든지 뭐 돈벌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위대한 작가가 되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글 쓰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작가가 되겠다고 하면서 돈 많이 벌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어떤 종교를 전 세계적으로 보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작가로서의 이름,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의 그 명예는 포기하는 것이죠. 나의 가치는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되어야 할 목표는 무엇이냐를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부모님 또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어머님이 이제 좀 오래 살아 계셨으면 뭐 100세 좀 됐습니다. 어머님 시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어머님은 뭐 겨우 국민학교 정도 나왔습니다. 나 닥치는 대로 살았지. 내가 태어날 때 일제시대였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뭐 히라가나 가다가나 배웠고 조금 있으니까 조선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일제 합방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었고 6.25가 일어났고 6.25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피난을 갔고 그 다음에 부산까지 피난 갔다가 다시 올라왔고 그 다음에 5.16 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 농업사회가 다시 이제 산업사회가 되었고 우리라는 것은 계획하고 살 수가 없었어. 목표가 없었어. 목표가 있었다면 딱 둘이었어. 뭐였습니까? 살아남는다는 것. 그리고 너를 대학 보낸다는 것. 두 가지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서울상대를 66학번인데 우리 시대에는 우리 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 네가 대학교를 네가 25, 30살 됐을 때 인간 노릇하려면 대학 학위는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무의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논 팔고 소 팔고 서울의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서울대, 연고대, 뭐 한양대학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상아탑이 되었고 고상하게 얘기하면 상아탑이고 그냥 얘기하면 뭘까요? 우골탑 아닙니까? 소 팔고 땅 팔고 만드는 탑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요즘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등학교 자식들을 해외 유학을 보낸다고요? 왜 보낼까요? 목표가 있는 겁니다. 지금 10살 먹은 철수 네가 30살쯤 됐을 때 말하자면 20년 후에 너는 한국어는 물론이고 외국어 한두 개는 퍼펙트하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왜? 글로벌 세계가 될 테니까요. 방기문 씨 저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방기문 씨의 영어는 그렇게 좋은 영어 아닙니다. 발음이. 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예요. 그런 식의 영어를 26년 후에도 하면 아무리 컨텐츠가 좋다 하더라도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머리에 생각하는 영어 아닙니까? 미국 우리 아이가 대구 살다가 서울 살다가 대구 살다가 하니까 서울 아이들 만나면 그렇지 하고 서울말하고 대구 오면 엄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구말 서울말 하거든요. 이제는 미국말 중국말 우리말 그냥 바꿔서 이 얘기 나와야 되지 누가 나한테 질문하면 내가 그거를 머리에 우리말로 익혀가지고 영어로 바꿔가지고 말로 할 때 내가 이 악센트 맞는지 생각하고 하면 이건 사실은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유엔에서 대화할 때 아마 반기문 총장님은 혼자 멀쩡히 앉아있을 겁니다. 이 얘기하는 사람. 오는 사람도 없고 이 얘기하러 가면 다 피해버릴 거고. 뭐 말이라는 게 대화가 빨리 돼야 되는 것이지 한 번 얘기하고 한 2, 3분 있다가 대답하면 그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농담하자면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궁극적 가치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면 각 개인은 그 삶의 단계마다 좌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 가치라는 것은 인생의 나침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6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바라는가. 이 책에는 이제 조금 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바라 월터스라는 세계 최고의 여성 앵커가 있습니다. 요즘은 뭡니까? 흑인 여자 앵커 이름이 뭐죠?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 최고입니다만 그 적전에 이제 바바라 그러니까 최고였는데 이 사람은 꼭 그 위대한 사람하고 뭘 물을 때 선생님은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바랍니까? 꼭 물었대요. 그 아이디어가 결국 이제 피터 드러크의 책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닉슨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해 줄 거로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나야말로 미국과 중국이 최초로 그 교역을 튼 대통령을 기억해 주겠죠. 라고 했대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닉슨이라고 하면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킨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기억한다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살아 있는 동안에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적이 있는가? 이를테면 슈페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괴적 창조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창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초가집을 이제 부셔버려야 되죠. 이게 이제 창조적 파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혁신과 기업과 정신의 그 모토가 되는 그 아이디어가 슈페트에서 나왔는데, 이 슈페트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그 미남이었대요. 말도 잘 탔고요. 20몇 살 때 세계적인 책을 썼대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그 슈페트에게 물으면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바라느냐고 물으면 나는 말이야 유럽에서 최고 승마 선수, 그 다음에 유럽 최고의 바람둥이, 그리고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로 기억되기 바래. 뭐 이렇게 얘기를 25 무렵에 하게 다녀가지고 굉장히 욕을 먹었대요. 그래서 죽을 무렵에 이 피터 드러크 아버지하고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드러크 아버지가 드러크를 데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임종 장면에 가서 드러크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돌프 이 드러크인데 슈페트 자네 말이야 젊을 때 그 밉살스러운 그 이야기 아직도 하고 다녀. 그랬더니 이 슈페트가 끌끌 웃으면서 질문은 아직도 중요해. 어떤 식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 그러나 답은 달라. 그랬대요. 답이 어떻게 달라? 내가 많은 책을 썼고 많은 제자를 길렀다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평가돼서는 안 되겠죠. 내가 살면서 다른 누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그건 자기 성공이지 뭐 사회에 무슨 기여를 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의 반을, 워렌 버핏이 자기 재산의 반을 세금으로 낸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낸 것은 지상에 사는 사람들, 1달러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세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빼앗아서 세금을 거둬서 주는 것하고 세금은 그대로 두고 각자가 50% 더 내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크게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낚시를 했습니다. 함박에서를 잡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이거 다 먹을 거야. 먹을 거 아닙니다. 얼마 정도 먹겠어? 한 10마리 정도는 내 먹겠죠. 그럼 10마리면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가져갈게. 경찰이 가져갔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고아원에 줬다고 하십시다. 그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왜? 나의 자유를 말살했으니까요. 내가 스스로 10마리만 가지고 먹고 나머지는 고아원에 내가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똑같지만 나의 자유를 뺏었다. 이런 얘기죠. 부유한 사람에게 재산세를 많이 매겨라. 그렇게 하지 말고 부유한 사람에게 재산세를 매길 만큼만 매기고 나머지는 부유한 사람이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죠. 이제 그것이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적이 있는가 그런 얘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여러분들이
텔레비에 간혹 나옵니다. 뭐 청탁을 하지 말자, 청탁을 받지 말자, 또는 뭐 기밀 누설을 하지 말자. 간혹 우리나라의 기업체의 그 기술자들이 돈 얼마를 받고 중요한 기술을 일본에 빼돌리고 중국에 빼돌리고 그런 얘기가 나잖아요. 그때에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인가? 내가 몇 억을 받고 이 자료를 중국 기업에 넘겨줘도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아마 그 사람의 행동은 달라졌겠죠. 그 다음에 피터 럭커의 책을 읽으면 이 사람은 젊을 때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이를테면 찰스 디킨스의 책을 다 읽었고, 그 다음에 토마스 하디의 테스를 읽었고, 돈키호테를 읽었고, 내가 잘 모르는 작가의 이름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 전망 좋은 창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엠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그걸 영화로 만든 게 있습니다. 드러커는 이엠 포스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리고 제인 오스틴 얘기도 굉장히 이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드러커는 어릴 때 소설도 많이 봤지만 오페라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베르디 오페라를 한 편 봤는데 이 팔스타프라는 겁니다. 희극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베르디는 오페라를 26편 썼는데 25편이 그 비극입니다. 라트라비아타도 그렇고 아이다도 그렇고 리골레토도 그렇고, 리골레토는 약간 희극성이지만 어쨌거나 베르디의 모든 작품은 비극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 팔스타프를 희극 작품을 하나 썼는데 그게 80살에 썼대요. 그래서 그 음악 기자가 80살에 선생님 이것을 썼다니, 선생님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그 오페라 작곡가인데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 로시니는 39살에 그 펜을 끊고 명사로서 지냈는데요. 선생님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물었더니, 그러니까 80살에 또 오페라를 작곡하셨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르디가 했다는 말이, 나는 완벽한 작품을 쓰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 작품을 좋아하지만 나는 내 작품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 죽기 전에 또 한 번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80살에 또 이 작품을 썼어. 이 에피소드를 본 피터 드러커는 그때가 18살인가 그렇대요. 물론 그때는 이제 베르디가 죽고 난 후입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이 질문을 가슴 속에 넣고, 나도 살아있는 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완벽한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어릴 때 자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구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과연 될까라고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완벽이라는 것은 사람을 마침 손가락 사이에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완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피해 나가는 것이지만은 나는 완벽한 작품을 한번 쓰도록 하겠다라는 그 생각은 나의 평생 그 좌우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묘비명은 무엇인가? 1번 질문하고 참 비슷한 질문인데요. 보통 보면 여러분들 그 가을에 이제 무덤에 가면 학생 누구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누구누구는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죠. 학생카는 벼슬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평생 이 벽두다 명함 낼 때 별로 내놓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옛날로 보면 동장하면 족보에 동장이라고 써준답니다. 근데 동장도 못 했다라는 사람이 이제 학생인데, 그 학생 누구누구. 그리고 이제 몇 년에서 태어나서 몇 년에서 죽었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철왕 안드류 카네기의 묘비명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곳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 누워있다. 정말로 이거는 멋진 경영학자의 말입니다. 경영자라는 건 뭐냐?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씨 밑에 정주영 씨보다도 학력이 낮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다고요. 정주영 씨 중학교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지만 그 밑에는 얼마나 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을 썼을까요? 이병철 씨도 마찬가지고요. 경영자라는 것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써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내 묘비명은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까? 그저 몇 년에 났어 몇 년에 죽었다가 아니고, 또 내 묘비명에 쓴다면 어떤 묘비명이면 좋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가 여러분들 그 바티칸의 시스틴 채플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거기에 그 천지 창조와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서서 그리는 것도 힘든데 누워서 몇십 년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아주 뭐 점 하나까지 세심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밑에 친구가 어이 미켈란젤로 오늘도 수고 많구만. 자네 왔는가? 자네 말에 미켈란젤로 그 점 하나 그거 말이야 여기서 보이지도 않는데 자네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그런 부분은 그냥 지나가. 그랬더니 미켈란젤로 했다는 말이 누가 아느냐고? 내가 알아 이놈아 그랬대요. 내가 알아 이랬다는 거죠. 저는 절대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은 나쁘고 일본 사람은 좋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일본에서는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젊은 사람들을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시키면 야 오늘 다 했으니까 저 의자 청소하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위에 거 다 닦고 밑에 안 보이는 것도 이렇게 닦는데요. 다 이렇게 손 넣어 닦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밑에 닦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닦으러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고 보이는 것만 하고 안 보이는 것은 좀 그렇게 하고 넘어가죠. 그건 정신 문제인데 누가 보느냐 내가 본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는 지식사회, 우리가 이제 지식사회에 삽니다. 근데 왜 우리 사회를 지식사회라고 하느냐면 사회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에 이를테면 김철수라는 분이 있다고 하면 김해 김씨에 철자 돌림에 숫자는 집에서 뭐 지어준 돈, 김철수의 동생은 김철주 뭐 이렇게 뭐 돌아갈 수 있겠죠.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농업사회라는 거는 사회의 중심 노동력이 농부다 그 말입니다. 산업사회라는 거는 사회의 중심 노동력이 그 육체 근로자다 그 말입니다. 지식사회라는 거는 사회의 중심 노동자가 지식 근로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식 근로자는 뭐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산업사회에 태어난 나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 들어갈 때에 고등학교 졸업자 5%만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이를테면 대구에 경북고등학교가 있고 영남고등학교가 있고 대근고등학교가 있다면 경북고등학교 졸업자는 한 7, 80%가 대학을 갔습니다. 물론 20, 30%는 집안 형편상 못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근고등학교다 뭐 이렇게 가버리면 혹시 대원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대원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명,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총 평균 보면 한 5% 정도가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고등학교 졸업자 몇 %가 대학 갑니까? 신문에 보셨어요? 90%까지는 아니고 85%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한 15%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분이 생겨납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정신적으로 지체 부자유한 사람들,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 그런 걸 빼놓고는 모두가 지금 대학교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근로자를 우리는 지식 근로자라고 하고 지식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지식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 지식 사회의 특성은 배운 자가 더 배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식 사회에서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지식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수위, 그렇잖아요. 수위가 뭘 새로운 걸 배워야 될까요? 운전수 정도입니다. 운전수도 이제 나비게이터 정도는 놔야 되는데 뭐 없어도 운전수 할 수 있죠. 의사다.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미세 수술하는 거 배워야 되고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요. 교수, 여러분들 교수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다. 교수 월급을 좀 많이 받는 이유는 너 새로 배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직장 교수 생활할 때 엄청나게 그 해외 공부하러 많이 갔습니다. 대구에서 KTX 타고 올라오면 의과대학 친구 만나면 야 자네 서울 가나? 뭐하러 가나? 강의하러 간다. 야 니 경대 교수 서울에 강의하나? 강의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온 사람이 현미경을 보면서 이렇게 수술하는 미세 수술 기법 배우러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의사가 아니었으면 그걸 배울 필요가 없었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됩니다. 지식사회의 지식은 빨리 진부화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는 저는 뭐 이 휴대폰 이거라도 잘 쓰는데 누가 그 아이폰을 살지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 배워가지고 내한테 가르쳐도 그러고 와이프는 당신이 배워가 내한테 가르쳐도 그러고 그런데 또 텔레비에 보니까 뭐 금방 갤럭시 X가 나왔고 뭐 세컨드 제너레이션 나오고 여보 좀 더 버전은 쉽고 뭐 싼 거 나오면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카메라를 한 10년 전에 산 것이 있는데 그때 150만 원 줬어요. 그래서 요즘 뭐 버전 좋은 게 있어가지고 갔더니 그게 150만 원이래요.
그럼 이거 내가 지금 10년 전에 150만 원 줬는데 이거 얼마 주려고 줍니까? 그랬더니 10만 원 쳐주겠대요. 아, 그러면 그 내가 투덜투덜 하니까 손님 카메라는요 죽을 때 사시는 게 제일 쌉니다.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사진기, 휴대폰 지금 좀 비싸더라도 사가지고 쓰든지 안 그러면 가장 싼 거 살려면 죽을 때 사는 것밖에 없죠. 마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결혼해가 데리고 살든지 안 그러면 죽을 때 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주 이쁜 아가씨 데리고 살든지 이거는 그 갈로 바뀝니다. 70살 먹은 사람이 25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을 했대요. 야, 이 성공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내 나이 95이라고 속였다 그랬더니 결혼을 하더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식사회는 새로운 것을 더 배워야 되는데 더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더 좋은 컴퓨터를 사거나 더 좋은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아까워서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습이라는 것은 러닝이라는 것은 언러닝과 같이 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이거를 놔둘 테니까 이 파워포인트를 놔둘 테니까 필요한 분은 좀 이 다운로드 받아 가시도록 하시고요. 목표를 달성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기독교 신자인 분들은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줄 때 장점도 좀 좋고 단점도 좀 좋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한정된 수명을 가지고 장점을 활용하기에도 바쁜데 단점을 보완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네가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면 단점은 잊어버리고 강점을 보강해서 달성한다라는 것이죠. 박지성이가 저렇게 축구 잘하는 건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은 하나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박지성이가 골프를 치겠어요? 물론 취미로 칠 수 있겠죠. 박지성이가 뭐 경영학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박지성 씨가 뭐 요리를 잘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모차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콘스탄체라는 아가씨하고 연애를 할 때 아가씨, 나는 아는 것이라고는 작곡밖에 몰라요. 어릴 때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모두 엄마가 해줬고요. 돈 관리는 전부 아버지가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편지 쓰고 받고 하는 건 다 누나가 해줬고요. 나는 지금 독립해야 할 입장이지만 내가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작곡 말고. 나머지 부분은 당신이 좀 맡아주세요. 뭐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목표를 달성한다고 할 때 그 비결은 뭐냐?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카잘스라는 사람은 97살까지 살았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97살 죽는 그날 저녁에 첼로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낮에 그 곡을 연습하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카잘스 보고 선생님 같은 대가가 연습을 다 합니까? 그랬더니 여보게 지금도 말이야 연습을 하면 조금씩 나아져. 뭐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자세죠. 정명훈 씨, 우리나라가 낳은 위대한 지휘자죠. 그 사람을 만든 것은 끊임없는 연습이었습니다. 모차르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다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9번 이 얘기는 사람은 배우는 방법이 다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보면요. 어떤 사람은 메모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가 옳고 누구가 틀리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 적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보다 좀 늦게 받아 적기 때문에 내가 한 뒤에 말을 못 알아들을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 적지 않고 그냥 듣는 사람은 내가 하는 얘기를 전부 다 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맥락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GM을 창업자는 아닙니다. GM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만든 알프레드 슬로우는 회의할 때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대충 누가 무슨 말을 했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자기 사무실에 가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걸 다 적어가지고 편지를 띄웁니다. 자네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로 와서 이제 메모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일이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방금 한 거 제가 못 받아 적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예습 좀 한 사람이거나 또는 그 부분에 잘 아는 사람은 나도 공부했다. 오늘 저 목사가 설교를 뭐라고 할까? 가나안의 혼인잔치, 내가 성경 해설 본 거는 이런데 우리 목사가 요번에 어떤 실수를 할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 생각이 옳았구나. 나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베토벤은 귀가 약간 멀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전원 생활을 하면서 생각나는 악상을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스케치북에 했다고, 메모를 했답니다. 스케치북하고 이 오선지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스케치북에 막 적어 놓고 오선지에다가 이제 피아노 치면서 오선지에 곡을 할 때는 스케치북을 안 봤대요. 그래서 비서가 선생님 그 스케치북을 보고 작곡하시면 좀 나으실 텐데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스케치북? 그거 말이야. 내 생각날 때 생각나는 것만 머리에 있으면 내가 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오선지 앞에 이렇게 쓸 때쯤 되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생각날 때 스케치북에 적어. 그럼 생각 한 번 했지, 스케치북에 한 번 적었지, 그럼 나 기억해. 이제 더 볼 필요 없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배우는 것마다, 배우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저녁 늦게 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저녁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도 있죠. 사람은 태어난 방법이 다 다르고, 왼손잡이 있고, 오른손잡이가 있고, 일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때 아침형 인간이 되어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요, 아침 5시나 6시에 일어나가 일하고 나면 하루 종일 얼빵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냐면 새벽 1시나 2시쯤 이야기하고, 2시구나. 너 오늘 열심히 일했어. 너는 잘만한 자격이 있어. 자. 그럼 잡니다. 그리고 한 8시나 9시쯤 내가 일 나가 또 열심히 일하고요. 그러니까 저녁형 인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녁형 인간을 억지로 아침형 인간으로 바꿔 놓으면 저녁에도 성과 못 올리고 아침에도 성과 없고 못 올리거든요. 그럴 때는 아침 어떤 기업에 들어갔는데 아침형 인간이 되라 그러면 회사 바꾸는 게 낫지 그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책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피터 드러커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피터 드러커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 피터 드러커는 일찍이 최고 경영자와 말단 그 종업원 사이에 월급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을 굉장히 비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15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 또는 과장해서 한 20배, 25배다고 그러는데 요즘 미국에서 최말단하고 미국 최고 경영자하고 한 400배 차이가 난대요. 그렇게 되면 같은 인간으로서 주주라서 배당을 많이 받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니는 사장이고 니는 최말단이다. 그런데 니는 만 원 받고 니는 수십억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는 인간적인 그 가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큰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10번 질문은 이제 드러크 이야기보다는 드러크가 쓴 내용입니다. 그 책에 아마 브라이언이라는 간호사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 브라이언 간호사라는 분은 어떤 병원에 일찍이 퇴직한 사람인데 간호사들이 일을 하다가 무슨 모여서 잘 안 되는 일을 토의할 때는 꼭 이렇게 결정하자. 근데 이 결정을 브라이언 간호사가 허락했을까라고 물었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병원 전체에 브라이언 간호사가 담당하는 병동은 환자들이 쾌유율이 그 치유율이 굉장히 높았대요. 굉장히 그 감정을 이입을 해주고 그 자기가 직접 그 아픔을 동참하는 듯한 그리고 이 꽃이 하나 들어오면 그 꽃을 또 화병에다가 잘라주고 그 환자를 진심으로 돌봐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얼마 높은 자율이도 아니고 나갔지만 그 후에 그런 카스텀이 남아가지고 과연 우리가 하는 것이 브라이언 언니가 하는 만큼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이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것을 무엇을 배우려면요 기존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늙은 고양이도 쥐를 잡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이 주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판 잘하는 사람일수록 컴퓨터를 배우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내가 이때까지 주판 8단, 9단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거 버리고 새로 컴퓨터를 하자 말이냐. 정말로 그 주판 8, 9달 되는 사람 보고 월급 계산하는 거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짜고 월급 계산하고 시작하면요. 8, 9단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나 이제 컴퓨터에서부터 메인 프레임에서부터 미니컴 나오고 휴대용 컴퓨터 나오게 되면 주판이 이제 완전히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주판 내가 쓰는 그 기술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 늙은 고양이뿐만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을수록 새로운 것을 배운다. 지식사회는 배운 사람이 더 배워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말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조금 전에 그 마틴 부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점은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일은 참 잘하는데 술을 많이 먹어. 술을 많이 먹는 건 약점입니다. 일 잘하는 건 강점이고요. 그런데 술을 잘한다는 것만 눈에 거슬려서 잘라내면 그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을 붙들어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잘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도저히 사회생활을 못한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술 잘 먹는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강점을 쓰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람을 앞에서 끌고 목표로 가는 그 리더십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패러그래프이 핵심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 곧 조직의 목적이다. 내가 삼성조선이나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 가면요. 제자들이 막 뛰어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여기 강의 오셨죠? 전부 서울대 서울대 교수들 오시는데 선생님 오시니까 우리 힘이 납니다. 그래, 너 일하는구나. 극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네가 만든 배가 바다에서 안 빠지고 가는지 내 걱정이다 싶어요. 이거 20층, 30층 가는 배를 야들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모아서 지극히 비범한 일을 하는 것이 조직이고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2차 대전 그 엄청난 전쟁 몇 년 만에 끝냈습니까? 4년 만에 아닙니까? 그 2차 대전을 끝낸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메가더 장군, 아이젠하워, 그 다음에 조지 마샬 장군이 있었죠. 그 사람이 수백만 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하찮은 병사들, 글도 잘 못 읽는 병사들을 조직해서 군인으로 만들어서 전투에 계획을 짜서 전투에 넣어서 승리한 것 아닙니까? 정말로 비범한 사람들을 모아서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을 모아서 비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직의 일이다. 왜냐? 우리 지구상 인구가 60억 명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천재가 몇 명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모차르트가 천재였죠. 음악의 천재였지. 음악을 벗어난 것에서 무엇이 천재였을까요? 모차르트는 35년 동안 살면서 10년간 여행을 다녔습니다. 모차르트가 마차 몰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은 좀 잘합니다만은 저도 바보입니다. 어디에? 러시아에 모스크바에 떡 나라를 떨어뜨려 놓고 가이드 없으면 바보죠. 왜? 러시아 말 모르니까 바보고 러시아 길 모르니까 바보. 길 모르고 말 모르면 바보입니다. 그저 얼굴만 시퍼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극히 평범한 것이 우리 인간들이다 말입니다. 그 인간들의 평범함 중에서도 쓸만한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조직이다 이런 얘기죠. 조직은 천재에게 의존할 수가 없다. 지휘의 재결치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이병철 씨가 있었으면, 이건희 씨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정주영 씨가 있었으면 그건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번에 이건희 씨가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건희 씨가 아니면 삼성이 다른 전 세계 글로벌 플레이어하고 경쟁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희 씨가 영원히 삽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나는 직접적으로 비판한다기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조직은 천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조직이라는 것은 천재가 필요로 하던 천재가 필요한 일을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직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천재의 공급은 늘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언제 공급될는지 전혀 예측할 수도 없다. 이건희가 필요했다고 하면 이건희와 같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 놓지 않은 조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희 씨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 이건희 씨 아닐 때 다른 경영자가 삼성에서는 그런 결정을 못 내렸다고 하면 권한 위항을 안 한 것이죠. 이건희 씨는 수십조를 투입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씨가 아닌 뭐 윤종룡 씨라든지 뭐 또는 이윤우 부회장이라든지 하는 사람은 아마 1000억 정도의 결정을 했겠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천재라든지 또는 그 오나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만 의존하는 조직에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일 밑에 조직은 개인의 강점에, 다시 말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사람은 참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야에 나무랄 데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사윗감이 하나 왔다 합시다. 참 잘생겨서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허우대도 좋고 멋쟁이야. 그런데 어디에 다니지? 그게 문제입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딸 주겠어요? 딸 주겠어요?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피아노도 잘 치고 연주도 잘 노래도 잘하고 뭐 글씨도 잘 쓰고 뭐도 잘 쓰고 뭘 쓰도 뭐 국민학교 때 올수 받았던 같은 그런 사람 국민학교 때나 있는 일이지 그 차춤 전공이라는 것이 나누어지면 어느 분야에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인지를 써서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재벌이라서 사위 하나 우리 딸이 좋아하고 허브대 좋고 뭐 잘생기고 뭐 남자로서 구실 제대로 하겠다고 하고 직업 없어도 뭐 우리 반개에서 하나 떼주지라고 생각하면 그 사위로 몰아올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쓸 때는 어떤 분야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간혹 주변에서 보면 대기업에서 성공적으로 임원으로서 퇴임한 사람이 중견기업의 사장 가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중견기업의 사장으로 성공해가지고 대기업에 스카우트해서 사장 되어서 실패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 그 사람의 능력 이상의 능력이 맞지 않는 곳에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일 겁니다. 미국 군인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군인이 누구냐 하면 뭐라 그럴까요? 조지 패턴 장군입니다. 이 탱크를 몰고 이제 그 적전을 휘젓던 그런 것이고요. 이를테면 돌격 앞으로 하는데 적의 비행기가 오면 자기가 총을 끄집어내가지고 권총을 끄집어내서 막 총질을 하고 그러면 이 비행기에서 쏘는 총알이 이 패턴 장군을 피해갈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돌격 앞으로 그러면 장군은 뒤에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지 패턴 장군은 제일 앞에 갔다고요. 그래도 그 총알을 안 맞을 정도로 용감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쯤 되면 괜찮습니다. 별 2개, 3개쯤 되면 이제 그 연합군 사이에서의 관계, 그 다음에 소련군도 2차 대전 때는 연합군이었습니다. 그 연합군 관계,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데 마침 중대장 때 이를테면 요즘 뭐 로드 넘버 1에서 보는 것처럼 요즘 스님 하사가 1등병 꾸중하듯이 하던 짓을 별 2개를 달고도 했단 말입니다. 별 3개를 달고도 했단 말입니다. 그건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나로서 가장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중견기업의 최고 책임자로서 적당하다 싶은 사람은 대기업에서 자리가 오파가 오면 나는 거기에 가면 실패하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성공했던 사람이 아주 작은 기업에 봉사해달라고 하면 자기 운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거는 우수한 인재들도 많고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를테면 내가 교수를 했을 때 어이 조교 이 코끼리를 말이야 냉장고에 넣어 그러면 우리 조교가 다 알아서 넣습니다. 그런 정도로 일을 하던 곳하고 중소기업에 가면 하나든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는 실패하기가 굉장히 쉽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내가 바둑 훈수는 잘 뜨는데 실제로 내가 바둑을 하면 잘 못 떠요. 주식도 야 어느 종목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돈을 대충 내 의견을 들은 사람은 돈을 따요. 근데 내가 주식을 하면 틀림없이 읽어요. 그러니까 나는 참모로서 적합한데 리더로서는 적합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리더의 자리에 오파가 오면 나는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동양의 그 중용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자기 있을 자리에 찾아서 일을 하고 자기 있을 자리가 아닌 곳은 거절하라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아침형 인간인가 저녁형 인간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성과를 올리는 방법도 각각 다릅니다. 책에 있는 걸 잠깐 한번 다시 보실까요? 한쪽마다 한 5, 6가지 그 예가 있는데 예. 그 중간에 책 가진 신부는 중간에 그 사르마뉴와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사르마뉴 하는 거는 불어 말이고요. 영어로는 카이고 러시아 말로는 러시아 말은 짜르입니다. 짜르, 칼, 그다음에 독일어는 칼이고 영어로는 찰스고 불어는 사르마뉴인데 역사에서 여러분들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신성 로마 제국을 800년에 세운 사람이 사르마뉴인데 이 사르마뉴는 무학이었어요. 글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 사르마뉴는 한테는 그 레포트를 낼 때 이 서류로 내면 읽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르마뉴가 그 학교를 만든 최초 요왕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징기스칸도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적군들한테 쫓겨다니고 그 나무집에 살고 해가지고 제대로 글을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 보고 징기스칸 칸 대장님 무엇이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귀가 나를 만들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말이야 실크로드에 지나가는 상인들을 불러서 적의 상황을 들었어. 내가 보낸 스파이한테서 이 얘기를 들었어. 우리 몽골에 와 있는 적의 다른 나라의 대사한테서 이 얘기를 들었어. 내 참모한테서 이 얘기를 들었어. 이 징기스칸도 역시 그를 몰랐기 때문에 들었다고요. 그래서 징기스칸을 만든 것은 그 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책을 읽는 형이냐 듣는 형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는 형이냐 그 굉장히 다릅니다. 그 위대한 그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었다 그래요. 왜? 난독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대요. 그 책을 잘 못 읽는 병이 있대요. 그렇다고 해 그 사람이 정보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들었다고. 이병철 씨가 그랬다죠. 점심 때마다 교수들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쌀 한 가마가 요즘 가격이 얼마냐고 농림부 장관 만나가지고 쌀 한 가마 요즘 얼마입니까? 농림부 장관이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밥 한 공기에 쌀이 몇 개 들어가느냐고 묻을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북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쌀이 몇만 석이 필요한데 이런 걸 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농림부 장관이 생각도 안 한 걸 질문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농림부 장관을 거꾸로 이제 훈련시키는 셈이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내가 성과를 올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을 여러분들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자꾸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5번은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이 유럽에서 가장 롱기스트 데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롱기스트 데이 영화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2차 대전 때 유명한 전쟁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프랑스 쪽에 노르망디 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덩케르크에서는 철수했던 곳이고, 조금 전에 얘기 들은 그 조지 패턴 장군은 발지 전투라고 전차 부대로 이겼고,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 북부의 롬멜하고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하고 붙었던 엘 아라메인 있고 있습니다. 크게 그 4가지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 노르망디 전쟁이 가장 규모가 컸죠. 그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고 갔던 장군이, 연합군 장군이 이 아이젠하워였습니다. 근데 아이젠하워는 인기가 무지하게 있었대요. 이런 브리핑을 하면 앉아있는 전쟁 종군 기자들이 굉장히 즐거웠대요.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엔터테이닝 하러 온 겁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고통스러워 가지고는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입학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아이젠하워가 전황을 보고 한다 그러면 많은 기자들이 마음을 설렜대요. 이 아이젠하워가 하는 얘기가 이 킹스 잉글리시였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상황, 지금 현황,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정확하게 설명을 했대요. 그런데
2차 대전에 승리하고 나서 아이젠하워가 그 미국의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대부분 종군 기자들이 백악관 기자로 왔어요. 그런데 그 같은 기자들이 아이젠하워를 저 대머리 원숭이 같이 다 욕을 했대요.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두 번째 연임했을 때는 백악관에 잘 안 있고 내셔널 오가스트, 그러니까 그 타이거 우즈가 자주 우승하는 거기 가가지고 골프나 쳤대요. 왜 그랬느냐? 전쟁에서는 아주 훌륭한 그 부하 참모들이 서류를 탁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것을 다 숙지하고 가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악관에는요, 시나리오라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느 대통령이 뭐 백악관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누가 질문을 하니까 그거는 질문에 없는데 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백악관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느닷없이 에티오피아의 해적들 문제 얘기 나왔다가 천안함 얘기 나왔다가 그다음에 뉴질랜드 상공에 그 후레온 가스 때문에 그 구멍이 뚫혔는데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전 지구의 경찰 대장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금방 욕을 먹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이젠하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는 읽는 사람이었지 듣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그 24시간을 끌려다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피터 드러크는 네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네가 있어야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을 알아야 되고 너는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를 잘 파악해서 일을 하면 그 24시간을 네가 주인이 되어서 일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네가 달성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닥치는 대로 적응을 했다가는 당신은 결국은 시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싶으지만은요,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 일을 할 시간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앞으로 10년 동안 1조가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 돈도 중요하지만 10년간 내가 살아있을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99살 먹은 사람 보고 요즘 뭐 그런 농담이 나옵니다. 백수하십시오. 그러면 그 큰 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무엇이냐? 돈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이병철 씨가 70 몇 살에 죽었죠. 이병철 씨 보고 당신은 5년 더 살도록 해줄 테니까 얼마를 내놓겠냐 그러면 재산 반 내놓겠느냐 그러면 내놓을라 안 그랬을까요? 그건 퀘션 마크입니다만. 그 다음에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면 늘 카리스마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이 카리스마는 처음에는 은총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느님한테서 받은 그 특별한 은혜를 치유 능력이 있었다든지 가르치는 능력이 있었다든지 어떤 육체적 능력이 있는 것을 카리스마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리더십에서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은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피터 드러크는 단연히 거부합니다.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는 재앙을 안겨줍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예로 가장 카리스마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였어요.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만큼 인기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히틀러 하고 그랬을 때 진정 그 사람을 우리가 독일 사람들,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그 찬양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운드 오브 뮤직, 그거는 여러분 더 봐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뮤지컬로도 영화로 연극으로 한 20번 봤는데 볼 때마다 눈시울이 흘러요. 그 7 꼬마를 데리고 나치를 피해서 그 알프스를 넘어가는 장면, 그건 사실은 그 아이가 알프스를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픽션이지만은 어쨌거나 자유를 찾아서 탈출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 눈시울이 물컹한데, 그거는 이제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점령했을 때 오스트리아의 그 해군 퇴역 해군 대령인 폰트랍 대령이 그걸 거부하고 도망가는 것인데,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대부분 나치를 거부했다고 생각하시면 그 큰 오해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친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오스트리아를 나치가 먹었을 때 오스트리아 사람들 대부분이 환영했습니다. 왜? 같은 독일말을 쓰는 우리로서는 나라가 커지면 더 좋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죠.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19세기 20세기 초에 19세기 초에 19세기 2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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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이 나치를 정말로 환영했습니다. 특히 그 천주교 신자들은 더 환영했어요. 왜? 여러분 지금도 오스트리아나 독일에 가면요, 남녀가 같이 벗고 사우나에 들어갑니다. 그걸 엄탕하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되고요. 이 가루어서 들어가는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습니다. 외국 여자 남자 다 이렇게 당당하게 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우면 안 들어오면 되는데 꼭 이렇게 갈아가지고 자기 거는 못 보게 하고 자기는 남의 거 자꾸 보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남녀가 같이 혼탕한다는 것은 그 히틀러가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가톨릭 신부가 저렇게 남녀의 순결을 강조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가톨릭 신부들이 많이 그 나치를 호응했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히틀러는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 폰트랩처럼 도망간 사람은 소수였고, 오스트리아 다수의 국민들이 나치를 환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은 끝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기적적인 힘이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만 카리스마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무리한 짓을 하는 겁니다. 끝내는 그 사람이 실패하는 것이죠. 예를 들까요? 스탈린이 그랬고요. 모택동이 그랬고요. 김일성이 지금 그런 거죠. 김정일이가 그렇고요. 이번에도 김정일이가 김정은이를 승계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이렇게 단결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나 아니면 우리 민족들은 다 죽는 거야. 미군과 남조선이 쳐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서 우리가 깨어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다가 내 상사는 카리스마가 있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 사람 주변에 있다가는 같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자네 이거 조금 불법이지만은 자네 아니면 이건 누가 하겠어? 알겠습니다. 부장님을 위해서는 저는 저희 뒤를 다 봐주시겠죠. 그렇지, 내가 자네를 어떻게 버리겠어? 그래가지고 덜컥 하다가 불법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가장 혐오했던 것이 나치입니다. 나치가 뭐냐?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개인 간의 차별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이상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체주의고, 그게 나치이고 파시즘이었습니다. 모든 국민 이꼬르 병사입니다. 병사라는 것은 평등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배했다. 그 다음에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다. 모든 사람이 실업자가 되었다. 이 유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래, 그리고 그리스 이래 자유와 평등이 추구하는 두 가지의 목표였습니다. 프리 앤드 이퀄 아닙니까? 프랑스 혁명의 모토가 뭡니까? 자유, 박애, 자유, 평등, 박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유스럽고 평등하게 살자라는 것이 서구의 추구하는 윤리인데, 또 목표인데, 1차 전쟁이 일어나고 공황이 일어나니까 배가 고프고 실업이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돌아봐도 파괴밖에 없으니까 자유평등 없애겠다. 이 자유평등 대신에 먹는 문제, 일자리 문제만 해결해주면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하겠다. 그때 들고 일어나는 것이 나치였다고요. 그 나치는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줬을까요? 모든 사람을 군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군인은 어쨌거나, 여러분들 군인 가는 게 일자리입니까? 어쨌거나 군인은 소비 집단이라고요. 군인으로 만들어서 세때 밥을 주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는 국민의 영웅이다 그러고, 산업훈련하는 사람은 국민의 중추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 모든 국민들을 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어떤 목표에 동원되었습니다. 그걸 전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터 드러크는 자유사회가 무너지면 나치가 등장할 것이다. 전체주의가 등장할 것이다. 잘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지금 굉장히 자유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사회 다음에 어떤 사회가 온다면,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 중심이 된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버리고, 전체주의 국가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없는 사회가 됩니다. 어떤 사회가 되느냐 하면 동무 평등하게 살아야 되겠지. 예. 그러면 자네들은 말이야 서울에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겠지. 예. 그러니까 서울 사람 함경북도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집 떠나야 되지요, 가구 떠나야 되죠. 홀몸만 가는 겁니다. 함경북도 사는 사람을 서울에 보내고요.
또 서울에 있는 사람 제주도 보내고 제주도 사람 평안도 보내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북한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없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없애버리면 모두가 가난한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와 평등을 양보하더라도 내 먹는 문제와 일자리를 해결해다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냐? 경영을 통해서 사회가 보다 물질적으로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피터 드러크의 생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으로 하면. 그러니까 피터 드러크의 매니지먼트 경영학이라는 것은 뭐냐? 작은 물자를 가지고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작은 사람과 작은 돈으로 많은 서비스를 생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전체주의가 들어올 틈을 없애버리는 것이 그 피터 드러크의 역할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문학 좋아하시는 분 중에는 슈테판 쯔바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소설도 있고 어느 정치인의 초상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어떤 인간의 전기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인데 피터 드러크보다 조금 앞선 사람입니다. 같이 이제 나치 치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슈테판 쯔바이크라는 사람은 나치를 피해서 잘츠부르크에 있다가 잘츠부르크에서 다시 영국으로 갔다가 브라질로 갑니다. 그 브라질로 가서 60살에 자살해버립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나치 같은 전체주의 밑에 나는 살 수 없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나는 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유럽을 탈출하고 브라질로 갑니다. 나는 나치를 탈출한다라는 목표는 있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에 갔더니 이 브라질 사람은 스페인 말을 쓰는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살 되어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자살해버립니다. 그래서 슈테판 쯔바이크는 늘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 지상이라는 것은 살만한 곳인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학자가 그런 생각을 말해야 하는 거죠. 과연 우리나라가 남한이 과연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고 이렇게 살만한 곳인가?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것인가? 이게 약간 좌파적인 성향의 소설가들이 쓰는 테마죠. 근데 이제 피터 드러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구는 살만한 곳이 못 돼. 그러나 살만한 곳으로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지식인들이 할 일이야.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자유사회가 되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유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자유사회가 되는 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피터 드러크는 이 지상이 살만한 곳인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슈테판 쯔바이크 같은 문학자들은 이 지상이 살만한 곳이었는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자살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드러크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파트의 마지막 질문이죠. 그러니까 강점 관리와 리더십에서 이런 말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머니와 아버지는요, 이런 시가 있죠. 나 다 못 외우겠는데, 나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어머니에게 빵을 드렸더니 어머니는 안 먹는다고 하길래 어머니는 안 드리고 나만 먹었다.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서 어머니는 빵을 안 먹는 사람인 줄 알았다. 나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사실은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생겼으면 내 옷도 입고 싶고 내 좋은 데 먹고 싶고 좋은 거 보고 싶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꼭 해야 되는 일과 다른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하고 싶은 일은 놀러 가는 것이죠. 고등학교 여학생 3학년 같으면 머리에 염색하고 뭐 난잡한 옷 입고 디스코텍에 가고 싶은 것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올 겨울에 시험을 친다 그러면 공부해야 될 것이 내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때에 따라서 What I want to do 보다는 What I should do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피터 드러크는 트루만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2차 대전 때 메가드 장군하고 충돌이 있어가 메가드 장군을 소환했던 대통령인데 이 트루만은 순 시골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트루맨을 부통령으로 썼을 때는 시골뚝이 국내 일밖에 모르기 때문에 썼습니다. 그런데 프랑클린 루즈벨트가 죽고 나서 갑자기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얄타 회담이니 국제회담에 가보니까 옆에 처칠, 스탈린, 장개석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국제 문제를 논하는데 자기는 미국의 미조리 출신의 그 시골뚝이라니까 묵묵히만 있었다고. 미국에 돌아와 봤더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잘하는 일은 국내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1950년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 국제적인 문제였다고. 그래서 트루만이 6.25 전쟁이 났을 때 안보리가 오케이 했을 때 무조건 한국에다가 파견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트루만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했는 것 같으면 극동, 대한민국의 남북이 뭐 전쟁이 났을 때 자기가 관여할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거는 우리 일이 아니다.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none of my business 그럽니다. none of my business. 일본 바로 옆에 있는 그 조선, 그저 뭐 남북 합해가 22만 제곱킬로미터, 그거 내 일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산삼이 하나 그 뇌물로 들어왔길래 이 좋은 걸 우리 트루만 대통령 그 건강을 위해서 줘야 되겠다 줬더니 그 트루만 대통령이 받고 보니까 뭐 무뿌리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비서실한테 이거 뭐냐 성분 한번 알아보라 그랬더니 무 비슷합니까? 버려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삼의 그 좋은 점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산삼은 무뿌리나 지나간 거라고요. 그것도 배로 왔으니까 뭐 2달 된 거 버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 트루만이 마땅히 자기가 그 하고 싶은 일만 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벌써 적화가 됐을지도 모르는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세계가 평화스럽게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 예들도 많습니다만 때에 따라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11시쯤 됐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다. 11시쯤 됐다. 하고 싶은 일은 아이들하고 더 놀고 싶은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부모님 걱정 안 하도록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때에 따라는 참 비슷한 얘기지만은 아주 그 뉘앙스가 다른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제 파트 4는 비즈니스와 고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는 간혹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익은 내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이 사람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산출하는 건 이익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이 원래 100억을 남겼다. 그건 이익 100억 원이 아니고 내년에 할 사업 자금이다. 그 말입니다.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뺑기도 새로 칠해야 되고 사람도 더 채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것은 내년에도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피터 드러커는 아주 그 경영학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뭐냐?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고객 창조가 먼저다. 고객이 없으면 이익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피터 드러커로 하여금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게 한 그 유명한 말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무엇이냐?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를 처음 이제 피터 드러커가 자기한테 컨설팅 받으러 온 사람한테 묻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에 우리나라에도 이 건물 청소하는 업 있죠. 그 다음에 이 바퀴벌레 이렇게 박멸하는 회사도 있고요. 또 미국에는 잔디 깎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회사가 왔길래 물었습니다. 폴라트 사장, 당신 하는 일이 뭐요? 그랬더니 A 임원은 우리는 잔디 깎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는 벌레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는 이 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네들 틀렸어.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틀렸어. 뭐가 틀렸습니까? 그 벌레 잡고 방범 활동하고 잔디 깎는 일을 미국의 대학 졸업자가 하요. 그렇지 않소. 그랬더니 그 대학 졸업자들이 그런 거 할 리가 있습니까? 대부분 베트남 또는 뭐 한국 사람, 멕시코 사람이 하죠. 그 사람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만은 뭐 자기들 형편에 억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네들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교육시키는 회사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서비스 마스터라는 회사는 우리 회사의 사업은 교육회사다. 그렇게 타이틀을 바꿨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회사다 그런 얘기죠.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꼭 지금 내가 하는 설명 파트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지난해에 그 연탄길이라는 뮤지컬을 봤어요. 그저 뭐 표가 왔기 때문에 봤지 뭐 보러 즐거워서 보러 간 건 아닌데, 근데 보고 나서 굉장히 내가 마음이 찡해서 이 책을 쓸 무렵이라 가지고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233페이지인가 있네요. 연탄길. 앞으로 고용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 나는 뮤지컬을 연탄길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다. 딸 하나를 두고 남편을 잃은 여인은 어느 대학에서 청소부로 30년을 일했다. 그녀의 딸은 그 대학에 다녔고 드디어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딸은 지식 근로자이고 어머니는 서비스 근로자인 셈이었다. 딸은 청소를 하는 어머니가 부끄럽고 창피했다. 그랬겠죠. 이런 광경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일이다. 여러분들 부모님은 초등학교 안 나왔거나 초등학교, 중등학교, 여러분들은 대학 졸업했고 여러분들 자식들은 석사고 박사인 경우 참 많죠. 미국 가서 억지로 어렵게 살면서 자식 공부시켰더니 대학 졸업한 자식이 국민학교 겨우 나온 엄마를 모른 척하는 경우 참 많죠. 과거 임노동자 그리고 육체 근로자의 직계 후계인 서비스 근로자의 존엄성은 지식사회가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바로 정부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대 고용기관인 스위스의 아데코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이 있다. 이를테면 주식회사 삼구개발인데, 삼구개발이라는 걸 이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구개발이 빌딩 관리하고 하수도 청소도 하고 벌레도 잡고 합니다. 근데 8,500명을 데리고 일하는데, 거기는 사장이 대표 사원, 사장의 사원, 자기도 사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대표 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말단 청소부를 무슨 여사님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 말단 청소하는 사람이 자기는 평생 그 여사님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대요. 그렇게 해서, 당신은 학력도 없고 하는 일은 굉장히 천직이지만은 인간으로서 당신은 틀림없이 여사님이고, 당신은 돌아가면 어머님이고, 돌아가면 어느 집안의 딸이고, 당신은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갖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라는 걸 근본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사면요, 화장품을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는 장치를 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싸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화장품 회사가 나왔다고 하면, 화장품이 나왔다고 하면, 나는 태평양 것만 쓰는데, 나는 슈세이드 것만 쓰는데 라고 생각하고 지금 새로 나온 더 좋은 제품을 외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은 특정한 회사의 화장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화장품이 내 얼굴에 잘 맞고 어떤 화장품이 나를 더 아름답게 해줄 것인가,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가스레인지를 산다고 했을 때는 요리하는 수단을 산 것이지 가스레인지 기계를 산 것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사업은 무엇인가?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사람들이 조리하는데 편리하게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우리는 가스레인지를 만들어 팝니다. 그런데 좀 더 조리하는데 좋은 방법이 나오면 가스레인지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회사는 연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연탄 회사는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6, 70년대 연탄 회사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망했죠. 우리 회사는 연료 회사다. 단지 우리는 석탄을 가지고 무연탄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우리 회사는 연료 회사니까 지금부터는 무연탄은 그만두고 가스를 공급해야 되겠다. 그 회사는 살아남았어요. 우리 회사는 무연탄 회사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품질의 무연탄 회사를 만든다. 할아버지가 만들었고 아버지가 키웠고 내가 물려받은 것을 어떻게 내가 다른 회사를 만든단 말인가.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기 면도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다 따라가가지고, 그 조그마한 보풀이 일어나가 내가 내 얼굴을 이렇게 끌습니다. 그래서 마누라 보고, 전기 면도기 하나 좀 다음에 좀 사오라 그랬더니, 그런 건 당신이 사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그게 아니고, 전기 면도기를 남자가 사면 말이야, 혼자 사는 남자로 한다. 면도기는 원래 여자가 사오거나 애인이 사가지고 남편한테, 애인한테 선물하는 것이지, 남자가 전기 면도기 사는 그건 좀 책에 그래 안 돼 있더라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 전기 면도기나 면도기 선전은요, 여자가 보는 그 잡지에 나오지, 남자가 나오는 잡지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자가 입으면 좋을 옷이다, 가방이다, 구두다, 그건 남자 잡지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야 보고 남자가 사가지고, 소비자하고 고객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이 약은 아이가 소비자입니까? 어른이 소비자입니까? 아이가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그 약을 누가 사가갑니까? 부모가 사가잖아요. 약의 고객은 부모입니다. 소비자는 아이고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고객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에스키모 사람한테 냉장고를 팝니다. 그 에스키모 사람이 냉장고가 왜 필요하냐? 그 얼음에 고기 잡아서 얼음에 밑에 이제 고기를 넣어 놓거든요. 고기가 생선이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판다고요. 그런 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사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 지금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미장원을 하시든지 조그마한 영어 무슨 학원을 하시든지 유치원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기업의 간부로 계시든지 간에 지금 눈을 딱 감고 30년 후에도 그 제품 그대로 하고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도 그대로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금 이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죠. 한 50년 전에 휴대폰이 나온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50년 전에 구리를 사용해서 전화선을 구리로 이용해서 전화를 놓던 그 기술을 그대로 있고 지금같이 휴대폰이 없었으면 구리 값이 아마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싸졌을 겁니다. 안 그럴까요? 저 중국을 전부 구리 전선으로 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담입니다만 어제 들었는데 중국 사람이 동시에 오줌을 놓으면 이 대한민국이 잠긴다 뭐 그런 얘기를. 저 중국 13억 인구, 인도 13억, 10억 인구가 동시에 구리를 넣는 전화기를 사용한다고 해보십시오. 구리가 동나는 것이죠. 정말로 동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휴대폰이라는 기술이 나와서 그걸 해결을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사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업은 많은 사람을 쓰고 일을 한다. 그 사람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대부분 일할 수 있는 근로자는 모두 대학 졸업이면 육체 노동자가 조금 전에 말하는 이 여사님이라고 불렀던 그 회사도요 30년 후에는 없어질 겁니다. 왜? 지금 일하는 중졸 고졸 여사님이 정년할 때쯤 되면 새로 그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중졸로서 대학교 청소를 했다. 근데 내 딸은 교수가 되었다. 내 죽고 나면 내 딸의 딸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외국에 살거나 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는 로봇가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사업이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하는 것을 이제 드러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빨리 답을 도출하는 회사는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당면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부닥쳐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이 하루 24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시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하던 일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크는 최근에 폐기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 컨설팅 고객한테 자주 묻습니다. 선생님, 요번에 저희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돈은 있습니까? 돈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조금 부족한데 그러면 지금 하던 것 중에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꼭 묻습니다.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돈도 더 필요하고 사람도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돈도 새로 마련하기도 힘들고 사람도 구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로운 사업은 부실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아주 그 컨설팅 하는 사람으로서의 프랙티컬한 답변이 최근에 폐기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밑에 부하 직원들 또는 동료들하고 이 얘기할 때 그럼 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옳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중단해야 될까요? 꼭 한번 질문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그 각광을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인 통찰 그리고 혁신 이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가 많은 그 상황을 유출을 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동서독 통일이 된다든지 소련이 붕괴가 된다든지 그리고 미국의 여러분들 역사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소련하고 독일하고 싸운 거 아닙니다. 독일과 소련 사이에 불가침 조약이 있었습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 독소 불가침 조약이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점쟁이라서요. 천만에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y =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b와 a의 값만 정해져 가지고 있다고 할 때 x 알면 y를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y = fx에서 x의 값만 알면 y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증가율이 1%라고 하자.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노동력은 50만 명일 것이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1% 증가한다면 50만 명 증가하잖아요. 원래 50만 명 나왔으니까 20년 후에 노동력은 50만 명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미 일어난 미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죠. 지금 뭐 애를 부부가 합해서 1.2명을 낳는다더라 더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피터 드러커는 통찰력 있게 25년 후에는 대한민국에는 노동력이 50명밖에 없어. 그런데 한참 대한민국이 성장할 때는 노동력이 80만 명쯤 되었어. 그럼 30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드러커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건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조금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이 맛있는 17차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이 병이 어떤 병이었습니까? 유리병이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병이라고 하면 유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병 대신에 무엇이 있습니까? 알루미늄 캔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종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다라는 것이 피터 드러커의 경영 패러다임입니다. 우선 그런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27번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답은 이렇습니다. 그 미래를 만드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애 하나 낳았다. 이게 의사가 될지 교수가 될지 군인이 될지 성직자가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수밖에 없겠죠. 자연과학의 미래는 예측 가능합니다. 할리 혜성이 몇 년 만에 되돌아오는지 내년 오늘 해가 몇 시에 뜰지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주선이 언제 연료가 다 떨어져서 멈출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25년 후에 한국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25년 후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지 안 되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남북이 통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25년 후에 나의 목표는 내가 얼마를 살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나는 2038년까지 달력이 있습니다. 2038년이 뭐냐 하면 내가 90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90살 되는 데까지 나는 매년 무엇을 하겠다고 나는 목표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나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손자하고 앞으로 5년 후에는 손자 둘하고 내하고 저 애들이 사는 카나다 북부에서부터 저 우리 친구가 사는 플로리다까지 여행하면서 골프장에서 골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며칠 가다가 또 좋은 곳을 보고 며칠 가다가 골프 치고 나는 그런 계획까지 세워놨어요. 자랑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5년 후에 돈이 뭐 3천만 필요할 것이다. 그 목적으로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그 미래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다. 이것이 피터 드러커가 우리한테 제시하는 큰 통찰력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뭐냐? 다르게 하는 것 또는 새롭게 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10년 전에 광고하고 요즘 광고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굉장히 다릅니다. 혁신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사람 보면 1시간 들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게 설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혁신은 간단히 말하면 안 하던 일을 새로 하는 것, 그리고 하던 일을 다르게 하는 것,
이런 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일 중에 안 하던 일은 무엇이며 또 조금 다르게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통찰력 있게 뚫어보려면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25, 26, 27, 28을 질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책을 한 30권 번역했고 40권 정도 썼는데 그 중에는 많은 부분이 교과서이기 때문에 뭐 재판 찍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스24나 교보문고에서 이재규라고 치면요. 내 책이 한 40권 아직도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 카이스트의 동명이인이 한 분 있고 그 사람은 뭐 코볼, 포트란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또 뭐 PD도 한 사람 있고 어쨌건 한 40권이 팔리는데 사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40권을 네 어떻게 70권을 어떻게 그렇게 썼냐? 나는 친구가 없다. 그게 무슨 소리고? 내가 대구 있을 때 서울에서 친구 오면 다 우리 집에 전화합니다. 저한테 전화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저녁 사주고 2차, 3차 가고 2시, 3시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럼 나는 그 다음날 강의도 못 하겠고 그 다음에 그 책도 밀린 거 자꾸 밀리고 해서 그 다음 해부터는 친구한테 전화 오면 왔나? 그 일 보고 올라가라 하고 뭐 그 다음에 내가 밥도 안 사주고 뭐 술 먹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책을 쓰느냐 그 사이에 친구하고 술 먹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어야 되는지 책을 써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친구 좋아서 그름지고 장에 따라간다. 그거는 우정이 첫 번째의 나의 가치라고 하면 그건 옳은 일이죠. 그런데 우정을 첫 번째 가치로 둘 일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술 사주고 밥 안 사줘도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는 더 중요한 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일 중에 앞으로 내가 할 일, 안 할 일. 우리 친구 중에는 이제 대기업 그룹의 야도의 회장을 지내가지고 지금 상담 역으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달에 25번 골프를 친대요. 그거 어떻게 치냐 그랬더니 다 관련 회사에서 스폰서 해준대요. 그 내가 니 그거 옳은 일이가 그랬더니 그거 좀 줄여야 되겠대. 그래서 그 사람은 내년에는 골프를 한 달에 20일치기로 하기로 했다. 어쨌거나 그 사람은 골프 치는 일 이외에는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는 굉장히 자기 일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인생을 조금 낭비한다. 더 아직도 지력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중견기업의 고문이라든지 다른 그 기술 전수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는 기업을 키우기도 하고 기업을 뒤집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맹드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버나드 더 맹드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옳기도 하고 그런 말인데 나는 나쁜 습관을 계속 이어가는 자선 활동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치가 더 옳다고 생각한다. 내가 사치함으로써 사치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나는 사치도 안 하고 검소하면서 내 들어오는 수익을 가지고 모두 고아원에 주고 모두 이렇게 자선 활동한다. 그럼 자선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받는 사람은 굉장히 의존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루소라는 사람이 에밀이라는 그 소설을 썼습니다. 그 루소가 어떻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그 거지 아이 하나 있는 걸 보고 매일 이렇게 돈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루소가 나타나는 기색이 있으면 그 거지 아이가 달려옵니다. 돈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의존심을 너무 키우는구나. 내가 돈 주는 한 이놈은 자립심을 키울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루소는 다른 길로 산보를 했다는 것이죠. 이 만드빌이라는 사람이 소비는 미덕이다라는 주장을 해서 이것이 자본주의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 출발부터 사치를 하고 소비는 미덕이라고 출발을 하면 그 사회는 좀 병든 사회가 아닐까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피터 드러큰 책을 많이 썼고 그 책이 나오는 것마다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검소하게 삽니다. 검소하지만 예의를 갖추고요.
제가 이제 드러크 선생님 저 LA 왔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네 넥타이는 매었는가 묻습니다. 캐주얼입니다. 그럼 자기도 캐주얼로 나오고요. 제 정장으로 왔습니다. 그럼 자기도 정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는 사람에게 젠틀한 그 복장으로 이렇게 대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사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치와 소비가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장치임은 사실이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운영은 정부인가 개인인가? 정부가 경제 운영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케인즈입니다. 케인지안이라 그러고요. 도로를 놔야 되겠다, 하천을 파야 되겠다, 일자리를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도로를 파거나 일자리 주는 것을 모두 개인한테 맡겨라. 그러면 개인이 창의적으로 할 것 아니냐. 정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부패한다. 그 부패한 정부가 나중에 개인의 자원을 그 낭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에게 맡겨라라는 것이 슌페트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슌페트와 케인즈 둘 다 한테서 배웠습니다. 결국 드러커는 우리 개인한테 맡기는 것이 옳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에게 맡기는 그런 주의를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돈을 거두어 가지고 길을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옳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을 안 거두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은 그 나름대로 그 돈을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 의미 있는 일이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부가 알고 세금을 거두어 가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나한테 자유로 맡겨두라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으로 보면 지금 내가 그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두라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그 공화당식입니다. 정부가 거두어서 의료보험도 주고 흑인들한테도 주고 못 사는 사람한테 나눠주자라고 하는 것이 그 민주당적인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기업도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가 되도록 그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산업사회에는 계급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있었죠. 지금은 진정한 의미의 프롤레타리아가 없습니다. 프롤레타리아라는 건 뭐냐? 재산이 하나도 없이 임금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평균 저축률이 30%쯤 됩니다. 여러분들 평균 저축률 30%라는 것은 뭐냐 하면 3년 모으면 1년 먹고 살 것이 생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1년간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되니까 1년간 스트라이크를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산업사회는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느냐 하면 먹을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북한에서 스트라이크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북한은 먹고 사는 것을 모두가 정부가 배급하니까 스트라이크하면 그날부터 죽는 것이죠. 여기 기독교 믿는 분, 천주교 믿는 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give us this daily, daily bread, give us a daily bread.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 일용할 양식을 못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하루 일용할 양식을 정부가 다 배분하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정부가 모든 것을 공급하는 사회는요, 목숨까지도 정부가 거두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로 정부가 점심을 준다, 정부가 모든 교육을 책임을 진다, 정부가 모든 입는 것을 책임진다, 정부가 집을 책임진다. 결국 목숨도 정부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31번의 이 얘기고요. 33번 이 얘기는 지식사회도 계급이 있느냐?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느냐?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근로자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조금 지식 수준이 낮은 서비스 근로자의 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그 계급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긴 자들이 그 자기의 역할을 그 아주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34번은 아주 이 평범한 질문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은요. 사치품 30% 팔고 일반 용품 40% 팔고 식품 30% 판다. 그런데 어느 날 식품이 한 50% 60% 막 팔리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30, 40, 39도가 깨어져. 식품을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러커는 잘 팔리는 게 있으면 잘 팔리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그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집에 가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련의 그 니키타 후르쇼프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엔 총회에서 막 그 신발을 끄집어내가지고 유엔 총회에서 막 두드려 버리면서 이 우주선은 스푸트니크호라고 소련이 먼저 띄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엔에 가서 미국 너희 자본주의를 내가 묻어버릴 거야 막 방자하게 떠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후르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말이야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 소련은 자가용 필요 없어. 우리 소련 사람은 머리가 좋아. 자가용 사실 여러분들 자가용 한 대 굴리는 거 가지고 택시를 타면요 돈 많이 남습니다. 안 그럴까요? 내가 자가용 하나 내가 굴린다면 연 한 1,000만 원이 들 거거든요. 연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택시를 부른다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만 해도 부른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돈을 아껴서 택시만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르쇼프는 우리 러시아 사람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자가용은 타지 않아. 택시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자가용 산업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차는 자가용이냐 영업용이냐 어떤 것이 돈이 적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동의 자유입니다. 그렇겠죠? 젊은이가 좋은 차를 타고 남녀가 데이트하고 멀리 간다. 이거는 이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돈 얼마 벌리는데 우리가 하지 말고 렌트카 하자. 안 그러면 우리 택시 타자. 뭐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후르쇼프는 인간의 욕망을 몰랐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줄여버리고 자동차 암 시장만 번성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누가 선택하느냐? 그건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지 지도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제일 놀라는 것이요. 북한산 근처에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 신발 다 다르고 룩삭 다르고 위에 있는 옷 다르고 뭐 모자 다 다르고 보고 놀란다는 것이요. 이거 다 누가 계획했느냐고. 북한에 가면 전부 똑같거든요. 전부가 똑같이 입히잖아요. 남한은 모두가 다르다고요. 남한에 가니까 빵집에 가니까 빵 종류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거 다 누가 계획했느냐고. 북한은 빵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누가 선택하느냐? 국민과 개인이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오시락하는 거는 국민복만 떡 입히고 국민만 입히는 거 아니까 자기도 그렇게 입고 나와가지고 병신같이 이렇게 손 놓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입고 그러더구만. 누가 선택하느냐? 소비자가 선택하고 고객이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free to choose 선택할 자유를 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유럽 귀족들이 바람을 많이 피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부부간 결혼은 전부 전략적으로 합니다. 전략적으로 했으니까 자기한테 안 맞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애인하고 데이트를 하는 것이 유럽 사회였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 비즈니스에서 잃어버린 고리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면 인구의 중심이 어디로 변해 나가는 것인가? 내가 30년 전에 제약회사 이사였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병의 환자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환자의 중심이 누굴까요? 어른이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기업이라든지 사회라든지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그거는 내가 정해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후계자를 뽑아야 할 것이다. 이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터 드러크라는 개인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건데 이 드러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후계자는 없다. 나의 사상을 받아서 옳다고 생각하고 나의 삶을 따라서 피터 드러크처럼 살기라는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 나의 후계자다. 혹시 여러분들 책 좋아하시는 분은 스콧 니어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100살쯤 돼가지고 스스로 곡기를 끊고 죽은 사람인데 스콧 니어링 따라 살기 뭐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 채식주의자고 그렇습니다. 피터 드러크는 피터 드러크 따라 살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했고 나는 이렇게 시간 관리를 했다라고 그 교훈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체적인 후계자는 없고 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면 드러크리안이라고 해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크를 만든 것은 질문이지 피터 드러크는 해답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